62페이지를 볼게요. 1문단은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거기서 이제 경기 안정 정책을 둘이 펼쳐, 정부하고 중앙은행.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각각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재난지원금을 준다든가 뭐 지원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늘리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안 해주든가 그런 거고, 근데 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거든.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세금을 안 걷어, 유예를 시켜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고,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하다. 통화량이 뭐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유통되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그러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올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든가 아니면 빌린 돈을 갚든가 은행에, 아니면 돈을 안 빌리든가 그래. 그럼 시중에 돈이 안 돌겠지.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이자율을 낮춰줘야 돼. 그럼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거 부담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 그럼 회사에서 또 돈을 빌리겠지. 사람들이 집 사고 회사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문단에서는 일단 뭐가 나오냐? 그 경기 안정 정책이 나오는데, 경기 안정 정책. 요거는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치고, 정부 지출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조세에 대한 걸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말하거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여기는 통화량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자율을 조정하든가. 근데 지금은 내가 미리 설명을 좀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 글 같은 데서 보면 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글 써주거든. 근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경기 상황이 어떨 땐 어떻게 이렇게 돼.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나오지. 첫 번째 조건이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때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이니까 재정 지출이지. 재정 정책이야.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는 뭘 하냐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근로 같은 거를 막 모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지원금을 막 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조세를 감면하면은 세금을 내면은 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야. 돈을 가지고 있어야 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 그런 게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끊어 거기서. 네,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활용된다. 중앙은행에서는 똑같아. 확장적 통화 정책인데, 어떤 통화량을 늘려. 돈을 좀 많이 찍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자율은 낮춰. 돈을 많이 두게 만들어. 뭐 돈을 더 찍는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찍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국채 발행 이런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이자율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 이자율을 낮추면 사람들 돈을 많이 빌려가. 근데 이자율을 올리면은 사람들 돈을 못 빌려. 이자가 너무 비싸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활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시장에 돈을 많이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거둘 거 안 걷고, 근데 은행에서는 통화량 돈 많아지게 이자율을 낮춰주고 이런 거야. 또가 있는데 경기 과열 있지. 경기 과열. 그럼 정반대잖아. 이제 그럼 예측을 한번 해야 돼. 반대말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뒤에는 가능하면 줄 안 치는 게 좋아. 특별한 얘기 안 나오면. 근데 반대거든.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이나,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어. 그럴 때는 긴축적 재정 정책. 반대로 가는 거지. 정부 지출을 줄여. 지원금 같은 거 안 줘. 그 다음에 세금을 막 걷어대. 막 걷게. 자, 이제 그래서 시장에 돈을 없애는 거야. 그 다음에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를 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활용된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줄여 나가는 돈을 묶거나 대출 같은 거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좀 깐깐하게 해준다든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제 시중은행에 빌리거든. 그럴 때 돈을 좀 안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그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거든. 그런 거를 안 빌려준다든가, 막 제한을 두는 거지. 자,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제 요런 게 있는 거잖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고, 요거는 굳이 따지면 경기가 안 좋을 때나 과열할 때는 예시거든. 네, 요거의 효과에 대해서 정통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견이야. 다른 의견이 있어. 이제 앞으로 뭘 찾아야 되냐?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걸 볼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볼 거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를 중심으로 볼 거래. 자, 이제 그때 볼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앞으로 나올 얘기는 어떤 거냐? 통화주의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견이 있는 거잖아. 그럼 또 케인스주의에서는 통화주의하고 다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이 문단은, 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는, 자, 통화주의가 나오지? 자, 통화주의에다가 네모를 쳐놓으면, 자, 여기서 근데 통화주의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가 나와. 자,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돼. 벌써 느낌이 빡 오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재정 정책은 부정적으로 보고 통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겠지? 일단 예측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맞으면은 좀 빨리빨리 익히고 이래. 근데 웬만하면 맞겠지. 내가 얘기하면 맞겠지. 난 몇 번 읽어왔거든. 나 읽고 막 정리도 다 하고 나 다 하고 왔거든. 수업 중에 겁나 열심히 했거든. 어저께 새벽 4시까지만. 근데 만약에 몰라도, 근데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 이제 그러면 통화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니까 재정 정책을 좀 부정적으로 보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자,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 화폐 수요 때문에 소득이 증가에 민감한 게 아니라, 이대로 하면 소득 증가에 화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 거야? 소득 증가가 먼저인 거야. 그래서 일단 거기 줄 쳐야 돼.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 자, 그거는, 자, 소득 증가로 인해서, 자, 화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해. 모르는 말이 나오지? 화폐 수요. 그냥 느낌으로는 화폐를 원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폐랑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화폐의 정의. 화폐 수요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은 화폐 총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미한다까지 가로를 묶어놔야 돼. 이거는 화폐와 화폐 수요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설명해 주는 말이야. 내용 전개에서 중요한 말이 아니고. 자, 화폐 수요는 뭐라는데? 보유하고 싶은 화폐지? 보유하고 싶은 수요야. 자,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봤다. 그럼 여기는 이제 관계식이 되거든? 자, 그러면 화폐 수요 변화에 따라서, 자, 이거 관계식을 하나 써볼게. 화폐 수요가 생겨. 여기 변화가 생겨. 그러면 이자율이 크게 나타난대. 이자율 변화가 커. 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자,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자, 투자 수요의 영향도 커. 아직까지는 조금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따라서 결론이거든. 불경기의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재정정책이 어떤 재정정책 펼치겠어? 확장적 재정정책. 자, 이거는 이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거야. 자, 요거를 하면, 자, 근데 여기다가 세모 치는 게 좋아. 왜 그럴까? 통화주의는 정부가 하는 거 부정적으로 봐. 그럼 이제 예측을 좀 해보라고 그랬지? 요거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 이것 때문에. 정부가 들어오면 안 되는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효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쭉 읽어볼 거야, 이제. 따라서 불경기의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다. 일단 그까지 정리해볼게. 관계식이거든. 국민소득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소득이 증가를 해.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해. 자, 그냥이 아니라 크게 증가해. 크게 증가. 그 다음에 이에 영향을 받아 화폐 수요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해. 그 다음에 자, 이자율은 그냥이 아니라 매우 높게 상승해. 매우 높게 올라가. 그냥 2, 3% 뛰는 게 아니라 한 10, 10% 뭐 이렇게 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이제 다음 문장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높게 상승하는데 이자율에 투자 수요가 영향을 받는데 투자 수요는 이자율로 인해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했어. 자, 그럼 왜 그러냐? 이자율이 높잖아.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야. 빌려서 투자하거든, 보통. 자, 이제 그러면은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돈 빌리면 잘못하면 손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지. 그래서 자, 거기도 보면 이자율이 매우 높게 올라가서 자,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대. 자, 그냥이 아니라 급격히 감소. 여기는 좀 이게 증가 감소가 좀 크지. 크게 증가, 매우 높게 증가, 급격히 감소 이래.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고 봤대. 경기 호전이 안 된대. 결론은 뭐야?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효과가 없어.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금은 이제 미리 그 부정적으로 본다고 예측을 하고 읽었지만 그냥 니네 그거 자신 없으면 쭉 읽다가 아, 얘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와서 재정정책에 사무쳐놔야 돼. 그래서 재정정책은 아닌가 봐. 이렇게 해야지.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 주장했다. 자, 끊어야 돼.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의 주도 재정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여긴 통화정책을 동그라미 쳐야 돼.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 돈을 많이 풀어. 그 다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나 투자하게 만들어. 자, 이런 거를 이제 택하면 재정정책과 달리 투자 수요가 증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걸 왜 안 쓸까? 여기 안 쓸 건데 안 쓰는 이유는 1문단 마지막에 아니다. 그냥 써야겠다. 자, 통화정책. 자, 요거는 부정적인 거고 그럼 이제 긍정적인 건 어떤 거냐? 통화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정책. 자,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 통화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많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자율을 낮춰.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라는 거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봤으니까 통화주의는 재정정책은 부정적으로, 통화정책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본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문단 반면이지, 반면. 자,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스주의는 이번에는 케인스주의. 자, 여기다가 네모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어때? 얘하고 대비야. 반면이란 말이 나왔고 앞에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 적극적 정부 개입이야. 자,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런 것도 한번 추측을 또 해봐야 돼. 예측. 통화주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 그랬고, 자,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부정적으로 봤지?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했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겠지? 통화 정책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견이니까. 자, 거기 보면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진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봤다. 자, 케인스주의는 뭐라고 그랬냐?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있다고 봤대. 아까 화폐 수요는 나왔었지.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자율과 역의 관계야. 역의 관계.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투기적 화폐 수요는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기적 화폐 수요는 올라가고 이런 거야. 근데 화폐 수요는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은 화폐의 양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앞에 투기적이 붙었지? 그래서 그 말 뭔지 모를까봐 뒤에 설명을 해줘. 투기적 화폐 수요는 그 문장은 설명해주는 문장을 가로로 묶어놔야 돼.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용 전개에서는. 자,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이다. 그거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투기적 화폐 수요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통화량이 늘어나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왜 갖고 있냐? 언젠가는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가지고 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통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자, 얘는 그러면 통화주의를 부정적으로 봤지? 자, 통화 정책을 펼쳤어. 자, 그 문장 읽어보니까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통화 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자,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봤어. 아까 그래서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 그랬지? 이자율을 낮췄잖아. 그럼 투기적 화폐 수요가 어떻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거기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이것 때문에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데 자, 시중에 돈이 안 돌아. 그래서 투자 수요가 자, 거의 증가 안 하는 거야. 거의 증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를 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증가를 하긴 하는데 조금 올라가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1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지 그냥 증가 안 하면 떨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한 거는 증가하지 않는다야.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즉 케인스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가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자주 사용하는 거. 자, 자주 사용하는 걸 중시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라고 봤어. 자, 위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이해를 하래지. 그래서 뭐라 그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래. 자, 대놓고 얘기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래. 그러면 시행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말이야.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단 요 문장이 나오지? 자, 이런 것도 이제 관계식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출이 증가하잖아. 정부 지출이 증가해. 자, 그러면 국민 소득 증가해. 자, 증가하고 근데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한대. 자, 화폐 수요가 이거 그냥 증가가 아니라 작게 증가야. 자, 그 다음 문장은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한다. 자, 그래서 자, 화폐 수요가 작게 증가해. 그럼 이자율은 또 어때? 낮게? 이자율이 낮게 증가야.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조금 증가.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자, 투자 수요는 예상보다 작게 감소야.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작게 증가. 감소구나. 작게 감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예상은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야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덜 감소하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 자, 일단 확장적 재정 정책을 보면은 이게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만 나와가지고 두 개 비교가 사실은 잘 안 돼. 이렇게는. 그치? 이게 상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잘 안 돼. 근데 확장적 재정 정책은 눈에 보여. 자, 여기 보면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 똑같지? 그치? 여기는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한대. 여기는 뭐라 그래? 화폐 수요가 작게 증가하지? 요거를 다르게 본 거야. 이거 반대는 아니지만 차이를 본 거지. 쟤는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이자율을 매우 높게 증가해라고 했는데 얘는 화폐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얘는 매우 높게 증가한다고 그랬거든? 얘는 뭐라 그래서 이자율이 낮게 증가한다고 그랬지? 요런 데가 이제 차이점인 거야, 요런 데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봤느냐의 문제야. 4문단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자, 승수 효과하고 구축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4문단에 자, 이제 승수 효과가 나와. 승수 효과. 여기 승수 효과가 기억이지. 자,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이 있고, 이거 개념이거든? 몇 배의 소득 증가가 되는 거야. 몇 배의 국민 소득 증가. 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소비 투자가 촉진되고, 자, 이거는 지금 정부 지출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 누구 의견이겠어? 앞하게 연결하면은 케인스주의하고 관련 있겠지? 정부 지출이 효과를 봤잖아.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케인스주의는 이렇게 나와. 자, 케인스주의. 자, 케인스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래서 승수 효과로 경기 부양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정부 지출을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승수 효과는 케인스주의인 거야,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요까지 딱 읽고, 요거 케인스주의 얘기겠네. 이렇게 좀 추측을 하면서 읽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데가 나오지? 자, 그런 데 앞에서 끝나지. 그럼 딴 얘기 할 거니까. 일단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 정부 지출을 늘려. 케인스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자, 그러면은 이자율 변화가 거의 없어야 돼.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자, 예상 투자 수요보다, 자,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된대.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왜 자꾸 크게 감소라는 말을 자꾸 쓰냐면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을 때거든?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가 확 떨어져.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떨어지는 거를 예상을 하거든? 그거 좀 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경기가 투자자 갑자기 막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근데 떨어지는 게 10이면 이거를 펼쳤을 때 떨어지는 게 3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야. 자,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거든. 그래서 시중에 돈을 끌어와. 그 채권을 팔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 시중에 돈을 빌려와. 근데 잘 생각해봐. 돈을 뿌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와. 효과가 있을까?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잖아. 내가 쟤한테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제 거를 뺏어와. 갖고 와. 빌려와. 내가
동해한테 초코파이를 주고 싶어. 그래서 동해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내가 갖고 와. 그래서 동해한테 이렇게 줘. 무슨 의미야 이게? 그런 말이야 이거. 그래서 자 거기 계속 읽어보면 국채 발행으로 시중에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 시중에 돈이 없으면 이자율이 올라가. 돈을 너무 갖고 싶거든 사람들이.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나 기업의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제 다른 그런 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데가 나오면은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국채 발행을 해. 자, 그러면은 시중의 돈이 정부로 들어와.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거든? 경제도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 자,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소비하고 투자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소비하고 투자가 떨어지는 거겠지? 자,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정부 지출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정부로 가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소비 투자가 떨어지는 거. 요걸 뭐라고 하는데? 구축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이제 니은의 구축 효과인데 자, 여기도 잘 생각해 봐. 그럼 결국은 뭐야? 정부 지출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정부 지출하다가 부작용 생긴 거니까. 누구 얘기겠어? 통화주의 얘기겠지? 통화주의는 정부가 하는 거 개입 최소화라 그랬으니까. 자, 통화주의에서는 구축 효과에 의해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 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도 승수 효과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구축 효과 때문에 감쇄돼 버리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두 개 반대야. 자, 구축 효과는 통화주의 거. 맥락은 똑같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효과를 본다. 승수 효과. 케인스주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봤자 효과 없다. 구축 효과, 통화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 펼쳐봤자 투자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뿐이다. 통화주의. 아니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은 이자율이 낮게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 예상보다는 작게 떨어져.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야. 자, 그래서 케인스주의 이렇게 연결되지.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뭔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케인스주의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차이를 두 개를 각각에 써놓은 거야. 자, 오문단은 이처럼 경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기대했던 경기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건 사실은 하나만한 말이야. 그래도 중요한데 하나 줄치려고 하면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러니까 그 통화주의는 통화주의는 말 그대로 통화주의잖아.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거고 케인스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니까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거야. 한쪽을 긍정적, 한쪽을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양쪽을 다 사용해라 이렇게 된 거지. 자, 10번 볼게요. 자,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나와? 어떻게 재정 적자 해소하래? 세금을 많이 걷어라 이런 거 안 나오지? 안 나와. 틀렸어. 자,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의 시행식이거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 과열할 땐 긴축 이렇게 되지. 1문단에 나와. 3번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럼 투기적 화폐 수요가 나온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투기적 화폐 수요 어디 갔냐? 여기 있지. 투기적 화폐 수요. 자, 얘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 투기적 화폐 수요가 올라가면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맞고 있고 정부의 지출 증가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떠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국민소득 올라가는 거는 둘 다 인정한 거야. 근데 그 다음을 다르게 본 거지. 그래서 이건 맞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 정책 1문단에 나오지. 정부는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1번 그러면 설명은 다 하긴 했는데 1번 나오면 찍고 넘어가. 안 그러면 시간 가. 그리고 1번이 답일 때 문제가 뭐냐면
뒤로 갈수록 멋있는 말 나와. 모르는 말. 그럼 자꾸 찍고 싶어. 되게 묘한 게 뒤에 모르는 말 나오잖아? 막 옳은 것을 고르셔도 찍고 싶고 아닌 것이라고 해도 그 말을 찍고 싶어. 모르는 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서 1번 답 나온 것 같으면 이제 바로 넘어가면 돼. 11번은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역은 승수효까지. 기역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비해 더 큰 소득의 증가. 요거지 정부 지출이 몇 배 소득 증가. 맞고 요거는 사문단으로 푸는 거야. 자, 니은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위해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해 뭘 하냐면 사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정책을 펼치기 뭐래? 국채 발행을 해. 그거 써야 돼. 국채 발행. 그럼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 자, 여기지. 국채 발행을 해서 시중의 돈이 정부로 들어오는 상황. 맞는 말. 네, 3번. 기역과 달리 니은은 정부 지출이 정부의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니은은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거든? 통화주의니까 맞지? 4번. 그래서 구축효과를 얘기했지. 자, 4번. 니은과 달리 기역은 기역이야.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거든. 니은과 달리 기역은? 자, 그러면 기역은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 그랬냐? 이게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니은과 달리 기역은이잖아. 그러니까 니은을 또 볼까? 자, 요 기역 니은은 그 소비하고 투자가 떨어진다 그랬지. 둘 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건 둘 다야. 근데 지출을 늘릴 경우도 똑같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지. 떨어지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얘도 어때? 소비 투자가 떨어진다 그랬지? 구축 효과도.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달리가 틀렸지. 둘 다. 근데 또 이게 그 투자 수요가 줄어들까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제 좀 복잡하거든. 어차피 그 경기가 안 좋으면은 투자 수요가 확 떨어져. 그 확 떨어지는 거를 좀 끌어올리는 거야. 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그 재정 지출을 늘리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5번. 기업과 이름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하나는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경기가 덜 안 좋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소비 투자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자, 결과들에 대해 분석한 거. 4번이 답이고. 자, 12번. 자, 이제 요거는 잘 보면은 답이 거의 써 있어. 국내 사정 경기가 땡땡땡 정부가 여기 줄 쳐야 돼. 긴축적 재정. 긴축적 재정 언제? 과열이야, 침체야? 과열이지. 1, 2, 3 중에 하나. 자, 시중 통화량이 어떻게 돼? 긴축이니까 있는 돈 잡아 당겨오지. 세금 늘리고 뭐 하면서 이자를 늘리고. 그럼 어떻게 돼? 감소하지. 1, 3 중에 하나.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 땡땡이 우려된다면 우려가 뭐가 돼? 과열 아니면 침체겠지. 자,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여기 통화량을 줄이래.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언제야? 경기가 과열됐을 때지. 그리고 통화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 돈을 못 빌리게 만들면 되지. 이자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바로 뒤에 있는 말 가지고 앞에 거를 맞추면 돼. 긴축이니까 과열된 거고, 그 다음에 통화량을 줄였으니까 과열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그거부터 맞추면 답이 나오지. 12번은 1번. 13번은, 지금 여기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하나는 통화주의고 하나는 케인스주의거든? 일단 그거부터 짝 맞추기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보는 거야. 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어. 자, 여기 보면은, 자, 두 개 중에, 일단은 통화주의부터. 누가 통화주의인가 봐야 되거든? 어떻게 된대?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자율이 매우 높게 증가하고, 이랬어. 자, 두 개를 비교해봐. 화폐 수요를 비교할 수 있겠지, 일단. 화폐 수요가 가 같은 경우는 어때? 급격하게 증가했지. 기울기가 급하잖아. 그리고 이자율도 어때? 많이 벌어져 있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때? 가에 비해서 화폐 수요가 좀 완만하게 누워있지.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 이자율도 어때? 경례야? 이자율도 어때? 조금밖에 안 올라갔지.
자, 그럼 얘는 어때?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자율도 매우 높으니까 여기서 통화주의는 가하고 나중에 누구야? 이자율 높게 나온 거. 가지 가.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은 통화주의하고 케인스주의니까 먼저 가는 통화주의겠구나. 이거를 먼저 맞춰야 돼. 그래서 가가 케인스주의라고 나온 건 다 틀린 말이야.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뭐야? 이거는 케인스주의가 되겠지?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 화폐 수요가 작게 증가하고 이자율도 낮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두 개 상대적인 거야. 그럼 1번. 가는 나에 비해, 가는이잖아. 케인스주의래. 틀렸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날라가잖아, 1번. 자, 이제 읽어볼게. 가는 나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 맞아. 근데 가는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통화주의. 이게 들렸지? 자, 일단은 그거부터 맞춰. 2번은 통화주의 맞지? 가. 그건 맞는 말. 자, 가는 나에 비해 화폐 수요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이거든? 얘가 이자율 변화 작다 그랬어? 이자율이 매우 높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 말이 틀렸네. 3번. 일단은 뭐부터 맞춰? 나가 누구냐부터 맞춰. 나는 통화주의 버려, 이거는. 읽을 것도 아니야, 이런 건. 앞에 거 맞춰놓으면. 자, 근데 이제 읽어볼게. 가에 비해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뭐, 여기까지 맞지? 앞에 말, 1번, 3번 보면 앞에 말은 맞고 뒤에 말은 틀리게. 해놨지? 자, 4번 봐. 일단 나는 케인스주의 맞지? 자, 나는 가에 비해 국민 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 여기 줄때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은 것. 자, 국민 소득이 올라갔는데 화폐 수요가 작게 올라가지? 맞는 말이네. 그래서 4번이 답이야. 되게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근데 이게 이런 어려운 문제 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내년이든 뭐 올해든 한번 풀 건데 3학년 2017년 17학년도인가? 2018년인가 보다. 거기 보면 이 카메라 문제 있어. 카메라 문제. 거기도 얘처럼 문제안이 모순이야. 그러니까 선택지 안에 문제가 선택지 안에 그냥 해결되는 애들이 있거든. 자, 좀 길다 싶으면 그런 거부터 짜줘야 되고, 이 1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짝짓기가 먼저야. 가는 통화주의, 나는 케인스주의. 이거부터 맞춰놓으면은 일단 1번, 3번 날라가. 그 다음에 5번은 나는 가에 비해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산된 총생산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봐. 이런 말 안 나와. 생산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는 앞부분에 수요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거, 4번 못 찾으면 5번 가면 이제 헤매는 거야. 생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근데 자꾸 투자, 소비 얘기하니까, 얘가 당연히 생산과도 관련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안 나온 말이지, 그냥. 자, 그 다음에 14번은 2번이 답인데, 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50페이지에, 이거는 8문단까지 있거든? 자, 일단 문단번호를 쭉 써. 되게 긴데, 내용은 되게 쉬워. 자, 1문단. 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요거는 이제 그냥 사례야, 사례. 사례가 나오면 그 뒤에 하고 싶은 말 나와. 그래서 옳은 거에서 끊어야 돼. 그냥 이런 건 사례야. 할머니를 돕고 안 돕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거야, 문제. 즉, A 즉 B 하면 B가 중요하거든?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 문단이지?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 이게 전개될 말이겠지? 자, 1문단에서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자, 이걸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대. 그럼 앞으로 전개될 말이 뭐야? 다양한 관점이겠지? 다양한 관점. 적어도 2개 나와. 그러면 자, 이 문단 먼저잖아. 이런 걸 표지라 그러거든. 그러면 얘가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거야. 자, 도덕적 원칙주의자 이 문단에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중요한 말이 어떤 거냐면은 뭐가 있대?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어. 선험적 도덕 법칙.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선엄적이라는 말이? 선엄이라는 게 뭐냐? 험이 경험이야. 그럼 경험 이전에 도덕법칙이 있다는 거야. 내가 겪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안 겪어도 알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대.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대. 그리고 이 선엄적 도덕법칙이 존재하고 얘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봐서 선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는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말고 중에 그 약속 시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선엄적 도덕법칙 있잖아. 무조건 따라야 돼. 아니면은 반대로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선엄적 도덕법칙이 존재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약속 시간에 맞춰야 돼. 자, 그런 거야. 자,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그래서 주관적 욕구, 개인이라든 세모쳐놔야 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있든 욕구가 뭐든 네 상황이 어떻든 여기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이야. 그 말이 중요해. 이게 중요한 말이겠어, 이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자, 3문단은 또 도덕적 원칙주의자 얘기가 나오거든. 요렇게 짝이겠지, 그럼? 자,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지? 근데 뒤에 하지만이야. 하지만 앞부터 끊어야 돼. 의의, 하지만 좋은 말은 안 나오겠지? 자, 일단은 의의가 나왔어. 자, 거기 뭐 줄을 좀 치면 되니까 일단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인정했대, 신뢰했대. 자, 합리적 이성을 신뢰했고 1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 자, 그거야. 윤리적 올바른 삶 규명. 자, 요거 한 게 이제 의의가 돼. 근데 하지만이 나오지? 하지만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쉽게 해결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지? 이번엔 한계야. 여기는 그냥 그래도 줄 쳐놓는 게 그냥 한계에다만 세모 쳐놔도 되고 뭐 동그라미 치든가 아니면 쭉 줄 쳐도 되고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도 쉽게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냥 거기다 줄 쳐놔도 돼. 뭐 그건 상관없어. 그냥 스타일대로. 나는 한계만 딱 보고 갈 수 있어. 그러면 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 도덕적 갈등은 여전히 나타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지. 한계. 도덕적 갈등도 있고 도덕적 갈등은 존재해. 자, 그리고 쉽게 해결도 안 돼. 자, 요거. 그 다음에 4문단은 자, 도덕적 자유주의자인데 니은에 다른 얘기지? 자, 도덕적 자유주의자. 자, 도덕적 원칙주의와 달리야, 달리. 선언적인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 줄쳐야 돼. 그리고 여기 선언적 도덕법칙에 세모쳐야 돼.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 자, 선언적 도덕법칙은 없어. 이거 없어. 자, 대신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준정한다. 자, 상위 원리가 있대. 자, 합의를 통한 상위 원리. 자, 요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요 상위 원리가 긍정적인,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겠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때? 이 상위 원리의 특징은 뭐냐? 객관적이고 공평하대. 자,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상위 원리를 통해 규범이나 뭐 지침을 만들래. 따라서 도덕 자유주의자는 따라서 드는 결론이거든.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게 뭐야? 공정한 형식적 절차야. 왜 그러냐면 합의를 보라 그러잖아.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침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의가 중요하고 상위 원리에 따라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래서 그래. 자, 5문단.
자, 여기도 도덕적 자유주의지 이렇게 묶으면 돼.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의의지. 그 다음에 하지만이지 끊어. 패턴이 똑같이 가게 생겼지. 자, 일단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인간의 자율성 보장. 자, 두 번째는 현실적 방법. 이런 걸 했어. 하지만, 또 하지만이 나오지. 그러나 뒤에 뭐 나오겠어? 뭐 한계나 이런 애들 나오겠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두 번째 거,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얘는 또 한계겠지. 또 한계도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상위 원리를 만드는 게, 자, 상위 원리 만들기가 항상 가능하지 않아. 앞에 질문에 비하면 완전 쉽지, 얘는.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자, 규범, 지침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때 또 싸워. 자, 그래서 패턴이 현재까지 똑같아. 어떤 특징. 도덕적 원칙주의하고 도덕적 자유주의자의 특징, 그 다음에 각각의 의의, 그 다음에 한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지? 그럼 뒤에도 패턴 똑같이 나올 확률이 높아. 자, 아직도 안 끝났어. 한편 도덕적 다원주의자야.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 이게 1학년이었으면은 5문단에서 끝났을 거거든? 근데 2학년 거를 하나 더 넣어준 거야. 3학년 되면은 이제 복잡한 거 하나 넣어줘. 자,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얘들의 주장은 뭐야? 해결 불가능한 게 있다. 일단 거기에 줄 쳐야 돼. 이게 특징이야.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대. 얘네들은 어때? 어쨌든 해결은 하는 거잖아. 선언적 법칙으로 해결을 하든 상위 원리를 해결을 하든 해결을 하는데 얘는 해결이 안 된대. 자, 이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된 지표 마련에 세무쳐야 돼. 뭐가 안 되는 거냐? 통일된 지표가 마련이 안 된대. 이게 안 돼. 가령 예를 들어 자유나 평등처럼 가치가 본래 지닌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어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게 뭐 시장에서 자유주의 경쟁, 뭐 자유주의 이런 거였거든?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 계속 많이 버는 거, 못 버는 사람 못 벌 수 있어. 근데 또 뭐가 중요해? 그러면 빈익빈 보육부가 극명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하고, 안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덜 내게 해가지고, 우리 둘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 평등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안 다녀. 평등을 중시하면 어떻게 돼? 그 3학년 애들 문제 이런 거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A가 소득이고 여기가 B가 소득인 애가 있어. 세금은 무조건 여기에 맞추는 게 있어. 그 내가 농담으로 빨갱이 세율이라고 그랬거든? 이 사람도 이만큼에서 요만큼 남겨야 되고 이 사람은 이만큼 나고 요만큼 남겨야 돼. 이러면 또 이 돈 벌고 싶겠니? 안 벌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충이 되는 거야. 평등을 하면은 돈 벌고 싶은 마음, 내가 자유롭게 돈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고, 또 자유가 문제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충이 되는 거야. 자,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선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가 추구하면 하나가 덜 중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는 자유가 중요한데 어떤 지점에서는 평등이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자,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 도덕적 자유주의가 6.7이 다원주의자니까 이 6.7이 이제 친구야. 자, 뭐라 그랬냐?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마련하래. 얘는 누가 중요한지 크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도덕적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누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중재를 통해 타협점.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정의와 배려 중에 어떤 때는 정의를, 어떤 때는 배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와 배려가 아닌 또 다른 가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뭐 하라는 얘기야? 타협을 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라는 거지. 아니,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라는 거지.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에 말 안 중요해. D가 중요해.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걸 중시한다. 뭘 중시한대?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 자, 이거를 중시 여긴대.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우위보다는 사람들이 관계가 더 좋아야 된다고 보는 거야.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누구는 자유를 더 중시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더 중시하고 또 어떤 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면 안 된다. 한쪽에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좀 많이 그 부여를 해가지고 이 좀 중소기업들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가치가 다 다른데 그렇다고 둘이 뭐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한 명이 한 명을 이겨가지고 그렇게는 안 해. 그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지. 어떤 지점에서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8문단. 자, 얘도 도덕적 다원주의야. 아직 뭐가 안 나와서 패턴으로 따지면 지금 특징은 나와 있는데 6, 7이 특징이지. 한계하고 의의가 안 나왔지. 그럼 이제 예측을 하면 다음에는 한계하고 의의가 나올 차례겠구나를 좀 생각을 해봐. 자, 도덕적 다원주의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뭐부터 나왔어? 의의가 아니라 비판부터 나왔지. 현실적 지침 제공을 안 하는. 자, 이거를 안 하는 비판. 하지만 갈등 상황에 따라서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만이니까 비판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하지만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나올 거야.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지. 그래서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건 뭐 장점도 되고 뭐 의의도 되고 이래. 뭐 하여튼 좋은 말이야. 자, 일단은 풍부한 기지와 창의력. 자, 이거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줘. 자,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을 바꿨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 의의가 나오지? 자, 이 의의가 뭐야? 근본적 인식을 바꿨다라는 거. 근본적 인식이 어떤 거냐면은 요 두 개하고 얘하고 차이점을 봐야 되거든? 얘는 선언적 도덕 법칙을 통해서 우선이 있는 거고 얘도 상위 원리를 통해 우선되는 게 있어.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이렇게 나눴을 때 차이는 이쪽은 우선되는 것이 있어. 이쪽은 없어. 그런 거. 뭐를 우선해 두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우위에 두고 이런 거. 그냥 우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자, 이런 거 이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어때? 일단은 다양한 관점들이 나왔지. 다양한 관점들의 특징 나왔지. 그 다음에 의의 나왔지. 한계 나왔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어. 그래서 답은 2번이지. 다양한 관점, 한계와 의의. 이렇게. 그래서 2번 답. 내용 전개가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 왜 어려워 보이냐면은 생각 없이 글 읽어서 그래. 그게. 그러면 어려워.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읽잖아? 그럼 이거 절대 못 풀어. 조금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데.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도덕적 원칙주의, 니은은 도덕적 자유주의야. 자, 기억은 도덕적 원칙주의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칙. 선언적 도덕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는 거지. 경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니은은 상위 원리를 통해 현실적 규범. 여기는 니은은 상위 원리. 그 다음에 현실적 규범. 이렇게 되지? 맞는 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도덕적 가치. 여기 우선순위 판단에 줄쳐야 되거든? 그럼 기억은 우선순위 판단하는데 니은은 못해? 기억은 선언적 도덕법칙으로 판단하고 얘는 상위 원리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지.
이런 거 조금 내용을 치면 돼요. 자, 4번은 니은은 기역과 달리 선언적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니은은 선언적 도덕 법칙 없음. 기역과 니은도 도덕적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는 거지. 여긴 해결돼. 우선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 얘는 뭐래? 해결 불가능하다 그랬지? 이것도 차이점. 자, 그래서 2번은 3번이다. 3번. 가는 도덕적 다원주의자거든? 거기 줄 쳐야 돼. 도덕적 다원주의자. 핵심이 뭐야? 중재를 통한 타협적. 인간관계를 훼손하면 안 돼. 통일된 지표 없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할지 몰라. 자,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B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일단 판사 C가 A한테 돈 갚어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뭘 중시 여긴 거야? 딱하지만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자, 한편 판사 C의 친구 D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제 판사가 자기가 돈을 빌려준 상황이야. 이에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으나 법대로 할까? 내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했대. 인간적인 측면을 더 본 거지. 그래서 소송을 단념했대. C가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냐 인정이냐에 따라서 법을 중요하게 본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이냐 인정이냐에 대해 인정을 중요하게 본 거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른 거야. 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법이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1번 가완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하기 위해 통일된 지표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 여기는 통일된 지표를 줘야 돼. 통일된 지표는 마련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틀렸어. 2번 가와 나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여기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 그치? 이 상황에서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상황에서 법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자, 3번 가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나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지. 가는 법, 나는 인정. 4번 가에서 C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하였고 나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된 지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한 사람이 다르게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다원주의자지. 그리고 그 4번에서는 다원주의자의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통일된 지표는 없는 거지.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에 5번은 가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만 나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상충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달라진 거지. 상충이 안 되면 안 돼. 갈등이 안 생긴 거거든. 하나는 딱하지만 돈 갚어. 하나는 소송해버릴까? 아유 얘가 어려운데 이렇게 된 거라서 둘 다 상충하는 게 맞는 거야. 법이냐 인정이냐에 따라서. 자 4번 이건 종합하는 문제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웃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일단은 공공장소에 CCTV 설치야. CCTV 설치 확대. 갑은 CCTV가 없는 곳에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면 경험이지. 공공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면 을은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다면 이것도 경험이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은 늘려라, 한 명은 늘리지 말아요. 공통점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1번 도덕적 원칙주의자.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 이게 뭐야? 경험이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 선험적이거든. 그러니까 걔가 무슨 일을 당했든 개인의 상황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경험 이전의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아니 맞았어. 2번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뭐가 돼야 돼? 상위 원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그리고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야지. 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 여기 좋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 공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른 합의. CCTV 설치가 확대가 결정되는 을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현실적 지침이 마련됐으니까. 3번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인 을의 입장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된다. 갑이 양보해야 될 이유도 없지. 왜? 똑같은 경험으로 한 명은 둘 다 똑같이 피해를 받는데 한 명은 똑같은 피해야. 근데 한 명은 확대하자고 그러고 한 명은 확대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게 갑이 양보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그러면 거꾸로도 나와야지.
범죄를 당한 적이 있으니까 늘려야 되는 이 말도 해야 되지. 왜 얘만 양보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한쪽만 본 거지. 이건 안 맞아. 자, 4번은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타협점, 인간관계 이런 거거든. 각각 어린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점, 타협할 수 있는 지점조차야 돼. 맞고,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각각 어린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둘 사이가 여기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쳐야 돼. 자, 여기 보면 중재하는 타협점을 마련해야 되고 인간관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따지면 내용을 친 문제들이 다 나온 거야. 57페이지. 욕망은 무엇에 부족함을 느껴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욕망의 정의. 춘추전국 시대를 살았던 제자백가들에게 인간의 욕망은 커다란 화두였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제자백가들은 공자맹자 이런 철학가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화두였대. 그들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속에서 이 춘추전국이라는 건 맨날 싸우는 시대거든. 보통 이제 그거를 비유를 해. 근데 이 당시도 춘추전국 시대는 이 중국이 맨날 싸웠어. 전쟁하고. 욕망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탐구했다. 일문단에서 앞으로 읽는 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야. 일단은 일문단은 어떤 거냐? 욕망인 거고, 욕망.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두 가지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자, 거기 줄치고 1번.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지금 앞으로 이제 글을 읽을 때, 거기가 할지를 탐구했다고 그랬잖아. 제자백가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제자백가들이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 다른 내용 싹 빼도 돼. 이럴 때는. 자, 이 문단. 자, 먼저 맹자는 맹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이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지 1번에 대한 답이야. 자, 욕망은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래.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지? 1번에 대한 거.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투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과도해지면 대립과 투쟁이 생기니까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래. 자,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제 맹자가 바라본 인간이야. 인간은 선한 본성이야. 그러니까 원래 욕망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줄을 쳐볼게. 자, 이렇게 줄 쳐서 연결하면 돼. 선한 본성을 타고났어. 자, 거기 줄 쳐. 선한 본성. 그 다음에 살면서 욕망이 생겨. 원래 욕망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벗어나지 못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욕망이 생기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욕망 안 생기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는 욕망을 경계하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에 욕망을 제어하며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떻게 해야 된대? 욕망을 제어하고 이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지? 그 다음에 선한 본성을 확충하래.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답이겠어? 2번에 대한 답이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 자, 그리고 그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자,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있는데, 과욕과 호연지기래. 자,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1번 과욕, 2번 호연지기. 자, 계속 2번에 대한 설명이야. 과욕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과욕은 욕망을 절제하는 의미로 자, 수양을 통해 욕망을 줄여야 한다. 뭐 하래? 과욕은 수양이야. 수양을 통해 욕망을 줄여야 돼. 그 다음에 호연직이란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으로, 호연직의 뜻의 설명이고, 이거를 맹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는 거냐?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 이거는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얘기야. 대처 방법, 욕망을 제어해야 되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 수양과 그 다음에 실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봤지. 현실 문제 근본 원인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냐? 욕망을 제어해야 돼. 뭘로? 수양과 실천으로. 자, 3문단. 맹자보다 후대 인물인 순자는, 자, 가의 순자.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맹자는 선한데 욕망이 생긴 거라 그랬고, 순자는 원래 욕망을 타고난다 그랬대. 이걸 뭐라 하냐? 일단은 어떻게 바라보냐? 욕망의 불가피성이에요. 어쩔 수 없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래. 인간의 본성이 욕망이야.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며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인간은 원래 이런 거래. 나쁜 놈이지. 근데 나쁜 놈이야. 인간의 본성은 나쁜 놈이야.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봤다. 또 뭐라고 봤냐면은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으로 제어도 힘들대. 자,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인간이 좀 나빠. 자, 그리고 자, 내재된 도덕적 판단으로는 자, 그럼 완전 제어가 안 돼. 자, 완전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하면 돼? 누군가 또 도와주면 되겠지. 자,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므로 어떡하냐? 가만히 놔두면 얘들이 싸운대. 그래서 왕이 예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래? 대처법. 왕이 왕이 예를 정해서 자, 욕망을 제어하래. 그러니까 이제 내재된 도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로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데 거기다 뭐까지 하는 거야? 예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야. 근데 예가 또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예는, 자, 이건 이제 설명하려는 문장이야. 예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 문장을 가로로 묶어. 그건 그냥 예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 거래. 자, 그래서 순자는, 그래서 뒤는 결론이거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자, 뭐가 그래? 개인적 노력.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 인위적으로 선이 발현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나라에서 뭐 하래? 예를 세우래. 그래서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선한 본성이 발현되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는이 뭐야? 바로 앞에 말이거든? 개인의 수양과 나라에서 예를 세우는 것. 얘는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금욕주의를 할 수 있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맹자보다 더 금욕적이래. 이건 이제 두 개를 평가를 한 거고, 금욕주의.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일단 1번. 욕망은 불가피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타고난 애야. 대처는 뭐야? 개인적 노력과 나라에서 예를 세워서 대처를 하래.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아서 읽어야 돼. 어차피 문제도 거기서밖에 안 내.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마지막에 해석을 좀 해야 돼. 맹자보다 더 금욕적이래. 그럼 어떻게 보면 돼? 맹자하고 순자하고 차이점을 보면 되지. 맹자는 어떻게 하래? 수양과 실천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얘는 개인적 노력과 나라 예 세우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는 맹자한 거하고 똑같잖아. 개인의 노력. 얘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국가가 해결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맹자보다 더 금욕적이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예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맹자보다 더 금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맹자보다 조금 더 심하니까. 3문단. 자, 이들과 달리 한비자는, 이들과 달리 한비자래. 이제 나의 한비자가 나오는데. 왜 달리라고 했는지, 이들과 다른지를 이제 찾아야 돼, 이거는. 자, 권력과 재물, 부귀영화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뭐라고 그랬냐? 욕망은 부정적이지 않대. 거기 쫓아야 돼. 요거 1번에 대한 거지. 욕망을 부정적으로 안 봤어. 자,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한 점에서는 순자와 같은 입장이지만 그와는 달리 본성은 교화할 수 없다고 했다. 자, 뭐라고 했냐? 자,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야. 이렇게는 봤어. 그러나 뭐라고 그랬냐? 교화가 안 된대. 이기적인 게 교화가 안 돼.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이익 추구를 위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고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자,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이 욕망을 추구하거든. 자, 얘를 어떻게 봤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기적인 것에서 욕망이 나오는데 욕망은 부정적으로 안 봤잖아. 왜 부정적으로 안 봤냐면 거기 보면 동기부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동기부의 원천, 이익 추구, 부국강병, 부귀영화의 수단이 된대.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는 이익 추구의 동기. 자, 부국강병, 부귀영화의 수단.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왜 얘가 그러면 달리가 됐냐면 여기서 이들과 달리잖아. 그 이유가 얘 부정적으로 봤거든? 얘도 부정적으로 봤거든? 부정적으로 안 봤으니까. 다른 이유. 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여겼기에 군신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충의와 같은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단순한 이익에 의해 맺어져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익에 의해 맺어져 있대. 따라서 이익에 의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걸 기대하지 말래지. 그러니까 자발적 선이 없어.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어떻게 하래? 법을 엄격히 적용. 자, 앞에서 하고 차이점이 또 나와. 맹자는 욕망 제어래. 개인적 수양. 여기도 개인적 노력 없어. 얘는 인간이 뭐 하는 거 기대하지 말래. 그냥 법으로 눌러버리래. 자, 또 차이점이야. 그는 백성들에게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업적을 쌓으면 벼슬에 올라가 출세를 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공로를 세우면 상을 받도록 해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렇게 특혜와 불로소득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지. 그래서 특혜와 불로소득 없애게. 그래서 뭐 하라? 법을 엄격히 적용해라. 이게 2번이지.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맹자는 현실 문제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개인의 수양과 실천을 해야 된다. 순자는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봤어. 그래서 개인적 노력과 나라에서 예를 세워라. 한비자는 부정적으로 안 봤어. 대신에 법을 엄격히 적용해라.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일단 맞지? 그리고 비교. 맞지? 1번이 답이야. 자, 7번 볼게요. A의 이유. 자, 아까 한 거지. A가 뭐냐면은 맹자보다 더 금욕적이래. 왜 맹자보다 더 금욕주의야? 맹자는 개인이 수양과 실천만 하면 되는데 순자는 나라에서 얘까지 세우라 그랬지? 하나 더 했어. 더 막는 애가 있어. 그래서 과욕과 호연직을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이 확충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한 본성 확충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개인적 도덕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야.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야, 근데. 자, 얘가 과욕과 호연지기보다는 인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더 힘든 일. 뭐 그런 건 아니야. 둘 다 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 욕망을 모두 추구한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다. 뭐 욕망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지. 개인이 욕망이 제어가 안 되니까. 욕망 조절을 개인의 수양에만 맡기지 않고 완전히 제어가 안 돼. 완전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욕망을 외적 규범. 이게 뭐야? 얘. 그래서 4번이다. 자, 8번. 보기를 맹자래, 맹자. 자, A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으로 A 음식점은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A 음식점 주인이 소문의 진상 파악을 경찰에 의뢰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경쟁 관계에 있던 B 음식점 주인이 A 음식점에 빼앗긴 손님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여기서 욕망을 가진 자는 누구야? B 음식점 주인이지? B 음식점 주인을 맹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봐야 돼. 얘는 어떤 존재야? 살면서 욕망이 생긴 존재지. 그래서 수양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존재. 1번 A 음식점의 음식에서 이물질 발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손님들의 도덕성 의심이다. 이거 완전히 핀트 나갔지. 이건 핀트 완전 벗어났고. B 음식점 주인이 허위 사실 유포한 일은 일단 얘가 욕망자야. 욕망을 가진 자야. 이기적 본성? 거기 좀 쳐야 돼.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 선한 본성. 그러니까 틀렸지. 자, 이거는 이제 순자 얘기야. 자, 2번은. 자, 3번. A 음식점 주인은 B 음식점 주인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의무. A 음식점 주인이 기회를 주고 말고가 아니지. B가 수양을 해야지.
틀렸고 4번 A 음식점을 시기하는 마음이 B 음식점 주인에게 드는 것은 인간의 여기 나쁜 본성을 쫓아야 돼. 인간의 본성은 선해. 그래서 2번, 4번은 순자 얘기야. 순자나 합의자 얘기야. 자, 5번 B 음식점 주인이 경쟁광은 A 음식점 주인의 수익까지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기 줄제 술량을 통해 절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사실 8번은 보기 안 읽어도 답 나와. 이거 맹자 얘기 아닌 거가 다거든. 특히 2, 4번은 2,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순자나 합의자 얘기야. 그리고 맹자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잖아. 아, 맹자는 어떤 개인적 수양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답이 나와 이거는. 자, 9번 가나의 공통점인데 자, 범위 줄이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기억이 맞으면 니은을 가고 이렇게. 가가 맞으면 나로 가고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기적 본성. 됐지? 자, 여기 이기적 본성. 됐지? 일단 기억 나와야 돼. 그러면 3, 4, 5 날려. 자, 니은.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개인적 노력과 나라의 예를 세운다. 여기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라. 나왔지? 그래서 기억 니은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